박정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시계처럼 정확했다. 아침 6시. 낡은 자명종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잠든 할머니를 깨웠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할머니는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어젯밤 미리 앉혀둔 냄비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밥 냄새는 이 낡고 작은 집안의 유일한 온기였다. 할머니는 밥을 푸고 김치와 멸치볶음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단추락이 그지없는 아침 식탁. 맞은편 빈 의자는 할머니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혼자 먹는 밥은 늘 그랬듯 특별한 맛이 없었다. 씹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가끔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멍하니 먼 하늘을 응시하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집 안을 둘러봤다. 손때 묻은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는 할머니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자 할머니와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년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할머니의 얼굴을 뒤덮곤 했다. 할머니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반지하방. 25살의 김민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오전 9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뜬 민주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그는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마감 기한에 쫓겨 눈을 비비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준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을 했으리라. 민준의 삶은 지독히도 단조로웠다. 일하고 잠들고 가끔 낡은 책들을 뒤적이는 것이 전부였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과도 연락이 뜸했다. 그의 삶은 마치 메마른 사막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과 컵라면 하나를 사서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다. 민주는 창문 없는 방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어 보였다. 그날 오후 박정자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다. 매주 이맘때면 할머니는 동네 슈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채소를 살 수 있는 재래시장을 찾았다. 할머니는 비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신선한 채소들을 신중하게 골랐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능숙하게 물건을 고르고 흥정했다. 카트에 채소와 두부, 생선 몇 마리를 담고 시장을 나서던 길이었다. 돌이 꽉 찬 카트가 낡은 길바닥에 걸려 덜컹거렸다. 균형을 잃은 할머니는 손잡이를 놓쳤고 카트는 그대로 기울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길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파와 무가 흙투성이가 되었고 계란 몇 개는 깨져버렸다. 할머니는 당황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허리가 삐끗했는지 순간적으로 통증이 밀려왔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흘긋거리며 쳐다볼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깨진 계란을 치우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낮은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스쳤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민준이었다. 민준은 방금 전까지 온라인 글쓰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쐴 겸 동네를 걷고 있었다. 할머니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민준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깨진 계란은 할머니가 직접 치우게 했지만 나머지 채소들은 흙을 털어 카트에 다시 담아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꽤나 능숙하고 빨랐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마워라. 할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민주는 대답 없이 카트를 바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작은 연민을 읽어냈다. 집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민준이 짧게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차가운 인상에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허리가 욱신거리는 통증과 무거운 카트를 생각하니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괜찮겠어, 바쁠 텐데. 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카트 손잡이를 잡았다. 민주는 할머니의 집까지 카트를 끌어다 주었다. 낡은 대문 앞까지 도착하자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쌈짓돈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 작은 성이야. 민주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받아둬. 고마워서 그래. 할머니는 기억 후 민준의 손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쥐어주려 했다. 민준은 물러서지 않고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지폐를 다시 할머니 주머니에 넣었다. 정 그러시면 다음에 맛있는 거라도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뜻밖의 대답에 놀란 듯 민준을 올려다봤다. 그래, 다음에 꼭 맛있는 거 해줄게 젊은 총각. 이름이 뭐야? 김민준입니다. 그래, 민준이. 고마워, 민준아.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할머니는 민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다. 차가워 보이지만 속정 깊은 청년. 할머니의 마음속에 민준의 모습이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민준은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서도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왜 그 할머니를 도와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얇고 낡은 천조각이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헝겊 인형의 조각이었다. 민주는 그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굳게 닫혔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작은 틈을 열고 있음을 느꼈다. 그 헝겊 조각은 그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부모님과 헤어진 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을 때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이 조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조각은 그에게 과거의 아련한 기억, 그리고 어딘가에 존재할 따뜻한 온기에 대한 희미한 증거였다. 그는 문득 박정자 할머니 집 거실에 걸려있던 낡은 액자를 떠올렸다. 희미한 사진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앳된 소년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멀리서 스쳐 지나갔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어렴풋한 기시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정자 할머니의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장마가 시작되자 며칠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다. 할머니의 낡은 집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이었지만 이내 천장에서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거실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였고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났다. 급기야 한밤중에는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흙더미와 함께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피했다.
낡은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다. 밤새 빗소리를 들으며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다. 어젯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뜻 나설 수 없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멍하니 무너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민준을 보고 겨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 집이 너무 늙었나 봐. 민준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엉망이 된 집안을 보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다. 할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다. 내 총각집에요. 아이고, 젊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칠 수는 없지. 폐해 아닙니다. 어차피 저 혼자 쓰는 방이라 괜찮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단지 이대로 할머니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뿐이다. 그 헝겊 조각이 그의 손안에서 희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것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온기에 대한 갈망이자 낯선 책임감의 시작이었다. 민준의 반지하 방은 박정자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어두웠다. 눅눅한 공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할머니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좁은 현관에 서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그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책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겨우 발 디딜 틈을 만들어 이불 한 채를 깔아주었지만 할머니가 편히 쉴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뒤섞여 요동쳤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갈 곳 없는 노인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 또한 분명하게 들려왔다. 젊은 총각, 내가 너무 신세를 지는구나. 할머니는 민준의 좁은 방을 둘러보며 미안한 듯 말했다. 민준은 대답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지금도 마감 기한에 쫓기고 있었다. 할머니의 존재는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이어졌을 그의 작업은 할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서야 마무리되었다. 민준은 낮에도 이어폰을 끼고 외부 소리를 차단한 채 일에 몰두하곤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할머니에게는 민준이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신호로 비쳤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 몰래 작은 방을 정돈하고 그의 빨래를 몰래 해두었다. 굽은 허리로 쪼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민준은 처음에는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깨끗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을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딱딱한 마음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또한 민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고자 했다. 재래시장에서 가져온 식재료로 민준의 밥을 챙겨주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혼자 알아서 먹겠다며 거절했지만 따뜻한 집밥 냄새를 맡고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먹는 정성스러운 식사는 그의 입맛을 돋웠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묵묵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다. 그러나 둘의 어색한 동거는 곧 동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통장 아줌마. 김미숙 씨는 이들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의심했다. 김미숙 씨는 매일 아침 골목을 돌며 동네 소식을 캐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이 무너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준의 반지하 방에 할머니가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였다. 70 먹은 할머니랑 웬 젊은 총각이 한 집에 살지, 그것도 월세방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김미숙 씨는 할머니와 민준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어느 날 오후, 김미숙 씨는 민준의 방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할머니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타 민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친근한 척 말을 걸었지만 그 속내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총각, 어쩌다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나? 할머니 아들이야. 손자야. 김미숙 씨는 대놓고 물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친척 할머니이세요. 잠시 지낼 곳이 없으셔서요. 어머나, 친척, 어느 친척이 이 좁은 반지하 방에 총각이랑 같이 살라고 보냈대. 할머니 아들은 뭐 한대. 김미숙 씨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다. 어쩐지 할머니가 전에 나한테는 자식들 연락도 잘 안 온다고 하셨거든. 민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아이고, 총각, 내가 괜한 걸 물었네. 그래도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께 조심해야 쓴다네. 김미숙 씨는 찝찝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입계는 비웃음과 함께 드디어 뭔가 잡았다는 승리감 같은 것이 번졌다. 민준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에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유일한 말벗인 김순희 할머니가 민준의 방을 찾아왔다. 김순희 할머니는 김미숙 씨의 소문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정자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젊은 총각이랑 둘이 산다니 동네 소문이 파다하다. 김순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정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순이야, 어쩔 수 없었어. 집이 저 지경이 됐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총각이랑 단둘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대체 저 총각이랑은 무슨 관계인 게냐. 김순희 할머니는 민준을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일부러 할머니에게서 등을 돌린 채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굳이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박정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내가 돌봐야 할 아이란다. 아주 오래전부터. 김순희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박정자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연민이 스쳤다. 그녀는 박정자 할머니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친구의 말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사연이 담겨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김순희 할머니는 민준을 한 번 더 쳐다봤다. 차갑게만 보이던 청년에게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소문처럼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다. 김순희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민주는 잠시 작업을 멈췄다. 할머니의 내가 돌봐야 할 아이란다 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세상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무심코 주머니 속에 헝겊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이 헝겊 조각과 할머니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알 수 없는 비밀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동거는 단순히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할머니의 삶에 알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민준의 반지하 방은 이제 두 사람의 그림자로 채워졌다. 박정자 할머니는 작은 공간 안에서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생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의 아침을 차려주고, 조용히 빨래를 널고, 때로는 마당 없는 집에 작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그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작업 중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거나, 그의 눈치를 보며 작은 반찬을 더 놓아주는 할머니의 손길에 그는 무심코 스며들고 있었다.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것을 그 자신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었다. 민준아, 밥 먹자.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마지못해 컴퓨터를 끄고 식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요즘 잠은 잘 자느냐, 밤늦게까지 컴퓨터 붙잡고 있는 것 같던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요? 민준은 짧게 되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살짝 놀랐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나는 잘 잔다. 네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발 뻗고 자니 얼마나 좋으냐. 민준은 대답 없이 밥만 먹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며칠 후, 동네 통장 김미숙 씨의 활약으로 할머니와 민준의 동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급기야 동네 부녀회장이자 지역 유지의 부인인 박 여사 대립인물 유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박 여사는 동네의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성격이었고, 부도덕해 보이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할머니의 낡은 집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곤 했다. 이번 기회에 할머니와 민준을 동네에서 정리할 생각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박 여사와 김미숙 씨가 민준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쾌함이 역력했다. 김민준 씨, 만나 박정자 씨와 동거하는 청년이라는 게 자넨가? 박 여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민준은 불쾌했지만 상대가 동네의 유지임을 알고 있었기에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라니, 이 동네에서 어르신과 젊은 남자가 한 집에 사는 게 보통 일인가? 소문이 자자해서 우리 동네 이미지 다 버리고 있어. 자네들 대체 무슨 관계야? 박 여사는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옆에 서 있던 김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친척이라고 했지. 어느 친척인지 신분증이라도 좀 보여주지. 그래, 증명할 수 있나?
박 여사는 민준에게서 진실을 캐내려는 듯 날카롭게 몰아붙였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는 없었다. 그는 과거를 묻어둔 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건 민준이 머뭇거리는 순간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박정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박정자 씨, 마침 잘 나왔네. 자네 아들이 해외에 나갔다고는 들었지만 뜬금없이 젊은 남자랑 동거라니. 우리 동네 풍기문란으로 고발이라도 해야겠어. 이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지. 박 여사는 할머니를 비난했다. 할머니는 박 여사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누구와 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니 이 동네 주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네가 살던 그 낡은 집도 이젠 흉물이 됐어. 빨리 해결하고 나가든지 해. 안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될 줄 알아. 박 여사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을 재개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할머니를 내쫓으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제 할머니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저희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나 다름없어. 그럼 진짜 할머니는 아니라는 거네. 내가 딱 보아하니 젊은 남자가 갈 곳 없는 노인네 등쳐먹으려고 들어붙은 것 같은데. 김미숙 씨가 비아냥거렸다.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증명할 수 있나? 그럼 저 할머니와 자네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봐. 당장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박 여사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압박했다. 그것은 아마도 동네 주민들의 민원 서류나 법적인 절차를 예고하는 내용일 터였다. 그때였다. 민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낡은 헝겊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같이 물끄러미 바라보던 낡은 액자 속 소년의 얼굴을 향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기억의 파편을 느꼈다. 어렴풋이 어린 시절 자신을 안고 있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코끝을 스치던 할머니에게서 나던 익숙한 비누 냄새. 그 기억과 액자 속 소년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액자 속 소년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바로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그의 할머니일지도 몰랐다. 잃어버렸던 그의 과거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애틋함과 함께 숨겨진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려는 듯했다. 민주는 더 이상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다. 민주는 굳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이분은 제 할머니입니다. 박 여사와 김미숙 씨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함께 거짓말하고 있군 이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민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마. 박정자 씨는 자식이 하나뿐이고 그 자식은 해외에 나가 있다고 내가 다 알아. 박 여사가 비아냥거렸다. 김미숙 씨도 거들었다. 내가 들은 소문으로는 할머니가 오래전에 손자를 잃었다던데 지금 와서 무슨
민주는 그들의 비난을 무시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손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헝겊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인형의 조각이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이걸...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다. 박 여사와 김미숙 씨는 이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움이 번졌다.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민준의 재능, 즉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자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의 일부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는 이 드라마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김미숙 씨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물과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제 더 큰 진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민준이 낡은 헝겊 조각을 내밀고 자신이 박정자 할머니의 손자라고 밝힌 순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정지했다. 박 여사와 김미숙 씨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세마기 바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미숙 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박 여사는 이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감을 직감했다. 손자라고 그게 정말인가? 박정자 씨,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묘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할 기회로 삼으려는 듯 했다. 증거는 그 헝겊 조각 하나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김미숙 씨도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 손자라니 수상하잖아. 박정자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민준의 손에 들린 헝겊 조각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의 과거를 소환했다. 그것은 그녀가 손수 만들어준 곰 인형의 귀퉁이 조각이었다. 어린 손자, 민준이가 품에 안고 다니던 소중한 인형. 그 인형이 사라졌을 때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인형과 함께 손자도 그녀의 곁을 떠났었다. 할머니는 겨우 흐느낌을 삼키며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제 손주예요. 제가 잃어버렸던 제 손주. 할머니의 말에도 박 여사는 만족하지 않았다. 말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DNA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동네에선 불분명한 관계는 용납할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압박했다. 일주일 안에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동네 공청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거야. 그때 가서 불이익을 당해도 우린 책임 못 져. 박 여사의 눈은 승리의 빛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할머니와 민준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이었다. 민준은 박 여사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어떤 서류도 그의 수중에 없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의 좁은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민준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민준아, 정말 네가 내 손주였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아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다. 할머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 헤어졌다고.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가족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지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친척도 없고 아비 어미도 일찍 떠나고 증명할 길이 막막하구나.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잃어버린 가족 찾기, 가족관계 증명 방법 등을 검색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의 오래된 액자 속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분명 민준 자신이었다. 어쩌면 그 사진이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까? 그는 할머니에게 사진에 대해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그저 오래된 사진이라고만 할 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마치 그 사진 속에 숨겨진 아픈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오랜 친구 김순희 할머니가 민준의 방을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자야, 민준아 어제 박 여사 소리는 들었지. 그 옆였네. 한번 칼을 뽑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야. 일주일 안에 증거 못 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김순희 할머니는 초조하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민준은 솔직하게 자신의 막막함을 드러냈다. 김순희 할머니는 민준과 박정자 할머니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긴 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게다가 그 사람이 이런 특이한 경우를 맡아줄지도 모르겠고. 민준은 김순희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할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이사 오면서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다. 할머니는 그 상자를 항상 품에 안고 잠들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민준은 그 상자 안에 분명 어떤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상자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 저 상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낡은 물건들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늘 끌어안고 주무시잖아요. 혹시 저희 관계를 증명할 만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설득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스쳤다. 마치 상자 안에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것을 열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여사의 압박과 민준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결국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 오래된 편지 뭉치,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의 사진들이 있었다. 편지 뭉치에는 민준의 부모님이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민준을 잃어버린 후부터 지금까지의 절절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민준이 어떻게 다른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 할머니가 왜 그를 직접 키울 수 없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민준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민준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특히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민준의 탯줄 보관증과 함께 그의 출생일과 부모의 이름,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가 읽어주는 일기장 내용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뿌리,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그리워했던 할머니의 존재.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할머니는 자신이 아프고 어려워서 손주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민준의 손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한 유대가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일기장이야말로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었다. 일주일의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침, 민준과 박정자 할머니는 비장한 각오로 일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김순희 할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정자야, 잘할 수 있겠지. 박 여사 그 사람.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물고 늘어질 거야. 김순희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준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공청회는 동네 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좁은 강당 안은 이미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준과 할머니를 바라봤다. 특히 김미숙 씨는 맨 앞줄에 앉아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중계를 하는 듯 했다. 박 여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위압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몇몇 동네 유지들과 이장이 자리해 있었다. 자, 이제 박정자 씨와 김민준 씨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듣겠습니다.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운을 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준비하라고 했으니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동네는 부도덕한 관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은 협박에 가까웠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꽂혔다. 긴장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정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주 김민준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고 몇몇은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믿을 수 없어. 박정자 할머니한테 손자가 있었다니. 그동안 감쪽같이 숨기고 살았다는 거야. 김미숙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와서 거짓말은 그만두시죠. 그때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통해서요. 민주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어린 민준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피 맺힌 심정, 병든 몸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손주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의 기록들이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내 아들 내외가 사고로 떠난 후 민준이마저 떠나보내야 했을 때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다. 어린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강당 안은 숙연해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여사는 이 뜻밖의 전개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민주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탯줄 보관증과 할머니의 일기장에 기록된 출생 정보를 제시했다. 이것은 제 출생 기록과 할머니의 일기장에 기록된 제 정보가 일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민주는 낡은 사진첩을 펼쳐 액자 속에 있던 어린 민준의 사진과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헝겊 조각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할머니가 어릴 적 제게 만들어주신 곰 인형의 조각입니다. 저는 이 조각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 조각은 할머니의 일기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 인형을 통해 저를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였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강당 뒷문에서 들려왔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김순희 할머니가 한 남자를 부축하며 나타났다. 그 남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이분은 박정자 할머니의 과거 주치의셨던 김의사 선생님입니다. 김순희 할머니가 소개했다. 김의사 선생님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저는 박정자 할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어린 손자를 돌볼 형편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생사를 오갈 정도였습니다. 민준군이 다른 친척 집으로 가게 된 것은 할머니의 병세 때문이었고 제가 당시 의료진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의사 선생님의 증언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할머니의 진료 기록과 함께 민준군이 친척집으로 가게 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덧붙였다. 특히 당시 할머니가 민준군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걱정했는지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제시하며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강당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죄책감이 스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고 소문을 퍼뜨렸는지 깨달았다. 박 여사의 얼굴은 굳어졌고 김미숙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짊어져왔던 고아라는 굴레, 그리고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부당한 시선들을 단번에 벗겨내었다. 그것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회의 편견에 맞선 진실의 승리였다. 사람들은 이제 웅성거림 대신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박수였지만 이내 강당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변했다. 그들은 민준과 할머니의 용기와 슬픈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민준의 묵묵한 책임감과 할머니를 향한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닦기도 했다. 김미숙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후회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민준과 할머니는 마침내 모든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공청회는 민준과 박정자 할머니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강당을 가득 메웠던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소리는 그들의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박 여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깎아내릴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이크를 놓았다. 김미숙 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게 소문을 퍼뜨렸는지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김미숙 씨는 민준과 할머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할머니,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두 분께 상처를 드려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미숙 씨는 울먹이며 사과했다. 박정자 할머니는 김미숙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네. 김 통장, 이제라도 알아줬으면 됐네.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김미숙 씨는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민주는 김미숙 씨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분노 대신 침착함이 묻어났다. 김미숙 씨는 그날 이후로 이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 수리를 돕기 위해 동네 주민들을 모으고 필요한 자재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여사는 공청회 이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그녀는 부녀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고 동네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편견은 결국 그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며칠 후 박정자 할머니의 낡은 집 수리가 시작되었다. 김미숙 씨가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여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를 독려했고 김순희 할머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업체를 섭외했다. 민준도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고 할머니의 집 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너졌던 지붕은 튼튼하게 다시 올려졌고 벽에 핀 곰팡이는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낡은 벽지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삐걱거리던 문도 고쳐졌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번갈아 가며 간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었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작업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낡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준과 할머니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집수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민준과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 덕분에 할미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구나. 네가 내 손주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꿈만 같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는데 이제 할머니를 찾았으니 저도 비로소 제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제 민준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할미는 괜찮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고 돌아갈 집이 생겼다. 집 수리가 끝난 후 민준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그의 온라인 글쓰기, 아르바이트 실력을 좋게 본 김순희 할머니의 아들이 자신의 작은 출판사에서 민준에게 정식으로 글을 써보는 일을 제안한 것이다. 자네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떤가? 그는 민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정자 할머니의 격려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에 이끌려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한 글이 아닌 자신의 삶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진심 어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민준과 할머니는 함께 생활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밥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민준이 읽어주는 책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할머니는 민준의 곁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민준은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들의 동거는 더 이상 충격적인 소문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상징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박정자 할머니의 집은 예전의 낡고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었고 거실 창문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더 이상 차가운 곰팡이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민준이 좋아하는 커피 향이 집 안을 채웠다. 민준은 이제 출판사의 정식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첫 작품은 바로 자신과 할머니의 동거 이야기였다. 70살 할머니와 25살 청년의 충격 동거.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은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민준은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행복과 자신의 글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책 판매 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고 몇몇은 민준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민준은 이제 단순히 글을 쓰는 작가를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메마른 사막 같지 않았다. 할머니라는 오아시스를 만난 후 그의 삶은 푸른 초원으로 변해 있었다. 박정자 할머니는 민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준이 쓴 글을 읽으며 뿌듯해했고 그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눈물을 글썽겼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이 항상 곁을 지켜주었고 동네 주민들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보살폈다. 김미숙 씨는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주며 안부를 물었고 김순희 할머니는 함께 경로당에 나가 담소를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자신의 손주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준과 할머니는 집 앞 마당에 함께 앉아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기대고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소중했다. 할머니, 봄이 왔네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렇지, 민준이 덕분에 할미에게도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구나.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민준을 잃어버렸던 아픔, 그리고 그를 다시 찾은 기쁨,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얻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보살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그 뿌리 위에서 튼튼한 나무처럼 성장했다. 할머니는 그에게 삶의 이유이자 돌아갈 안식처였다. 마당 항우석에는 민준이 어릴 적 잃어버렸던 곰 인형과 똑같이 생긴 새로운 인형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민준을 위해 손수 다시 만들어준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행복을 축복하며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할머니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평화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에 영원한 빛이 되어줄 것이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